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10살 남성입니다. 반백살을 살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부족한 글솜씨임에도 사연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저는 남중남고 공대기계과를 졸업하였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많이 시도하지 않았고 자기도 없었습니다.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늦은 나이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더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죠. 30대 후반에 시청시설과 공무원이 되었는데 취업 성공과 함께 가장 기뻤던 것은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선배님이 맞선을 주선해 주셔서 착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첫눈에 반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제 적극적인 구애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맞선 여자도 제가 싫진 않았는지 데이트가 많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 제가 서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것만 알아주면 돼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요. 동글 씨가 우리 관계에서 너무 애를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아해요. 미선 씨의 말투는 정말로 예쁘네. 우리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나서 한평생을 약속했으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살자고. 나랑 약혼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하는 걸로 우리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에 여유 따위 없었어. 저는 한 달 내라도 결혼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래도 할 것은 다 해야 한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양가 인사도 드릴 겸 먼저 약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 사랑하는 여자가 나랑 함께 살준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 우선 저희는 양과 상견례를 겸한 약식 약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3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 제 여자친구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일찍 여겨 형제 없이 고모와 고모부가 친부모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자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40대 초반의 상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하여 감격했습니다. 형이 일찍 결혼하여 손주도 다 보셨지만 막내 아들이 중년이 되어도 혼자 지내는 것이 못내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기뻐서 글썽이는 눈을 보고 그제야 제가 불효를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네요. 약혼식 전에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형은 약혼을 허락하시며 축하해 주었지만 막상 여자친구의 나이가 40대 초반인 것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도 어두운 얼굴을 하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냐며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의 운이고요. 와주신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와 형 앞에서는 자식이 없어도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 거라 신경을 안 쓴다고 했지만 사실 결혼에 대해 여자친구와 얘기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2명은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자신이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많이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녀에 대해 서로 의논한 적도 있었는데 약혼을 앞둔 여자친구는 부인과 진료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나눈 임신에 대한 대화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저도요. 같이 가서 검사를 받을까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가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자친구에게 고민을 안기지 않았을까 걱정되어서 그 뒤로 제가 더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약혼식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지만 결혼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신혼집도 방문하고 서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지 현실적인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르신 아래 직계 가족만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소규모 약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여러 번 헤매며 늦게 만난 소중한 인연이니까 더욱 애틋한 듯 했는지 양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작은 약혼식을 올렸음에도 나는 평생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함께 느껴졌던 묘한 소속감은 참 낯설고도 기쁜 느낌이었습니다. 약혼자를 소개해준 직장 선배부터 동료들까지 모두 축하를 해주면서 일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삶을 즐기며 분위기를 즐겼던 그때 나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이후 날이 바뀌더니 미선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문자에 대답이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우리 미선이 연락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미선 씨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일째 연락이 없네요. 항상 안부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몇 번 전화도 보냈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요. 무슨 일이신가 하여 여러분께 연락드렸다네. 아, 그렇군요.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저 그럼 미선 씨의 자취방에 가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주시겠나요? 제가 궁금해서 집에 가지 못하겠어요. 다른 지역이어서 쉽지 않겠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고모님도 무릎이 좋지 않으시는데 미선 씨를 만나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들어가 주세요. 항상 다정하고 성실한 약혼녀였기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전화기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혼녀의 자취방인 근처 원룸으로 찾아갔더랬죠. 퇴근 후 저녁 시간인데 날씨가 밝은 날이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약혼녀의 방 창문을 보니 불이 꺼져 있었고 집에 있어도 불을 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으로 공동 현관을 지나 자취방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서 집안에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이 있어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쪽지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고 왔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꼴딱 3번을 새웠습니다. 이 길 출근하여 오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쪽지도 써놓았으니 읽으면 어떻게든 연락을 하겠지 했죠. 그러나 점심 이후로 시간이 흐르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약혼자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선 대리 계신가요? 박미선 대리님인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박미선 대리님의 약혼자인 이동근입니다. 아, 남자친구시군요. 그렇지만 박 대리님한테 아직 안 들으셨다고요? 박 대리님이 이틀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퇴사라니요. 회사를 그만두셨다니 이렇게 갑작스러우시군요. 아예 자리를 뺐다는 건가요? 네, 정식으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도 세세한 내용은 몰라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신다는 정도만 상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인계인수도 하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박 대리님 성격을 생각하면 진짜 긴급한 일이었겠죠. 감사합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퇴사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것이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퇴근 후 허둥지둥해서 약혼녀의 집에 갔을 때 어젯밤 현관문에 붙인 쪽지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자세히 보니 사다리가 크게 서 있었다고 느꼈고 평생을 함께할 줄로 믿었던 여자가 약혼식을 올린 직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약혼녀가 사라지자 발생한 뒤안길은 정말 거대했고 처음 몇 달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저만큼 힘들었던 건 우리 가족들부터 약혼녀의 가족까지 그녀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줄도 몰랐는데 어디선가 이러한 일이 기대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종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1년간의 약혼 관계를 가졌던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고모님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하셨을 테지요. 자취방의 주인을 찾아가고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자를 만나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 약혼녀가 자주 방문했던 가게나 그녀의 동선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만나 얘기해봤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무서운 법이죠.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며 보낸 며칠이 몇 년이 지난 후엔 밥도 잘 먹고
잠도 편히 잤어요. 그렇게 그녀의 빈자리에 다시 적응해서 나갔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적응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란 쏜살과도 같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나는 40대가 이별과 상실로 채워져 있었고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끔은 웃음 짓는 순간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은 추억에 잠겨 울음을 흘렸죠. 약혼자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충고도 받았습니다. 여자에 대한 불신은 아니었지만 약혼자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워서 연애나 관계를 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약혼자를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제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스스로 자책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원점의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었죠. 현실에서 그녀가 제 곁에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절친들의 초대로 제주도 여행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근, 너는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을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사정해서 납셔준 거냐? 그만해.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제주도 여행인데 애한테 면박 주지 말고 기분 좋게 가져. 동근아, 여행 같이 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상전이 따로 없다. 파혼한 게 벌써 10년 전 일이야? 죽상 좀 그만할 수 없냐?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자주 만나는데 저는 지난 10년간 가뭄에 콩나듯 대면하면 모임에 나갔을 때 각자 섭섭한 한마디씩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절친 3명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거였지요. 제게 아무리 쉰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친해진 사이라 기분이 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픔과 공허함을 상기시킬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완전한 중년 아저씨들인데 신랑을 했다고 하며 반백살이라 속을 만족시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사라고도 3살이나 더 먹었냐. 세월 진짜 빠르다. 그래. 진철이 첫째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서 말 다 했지. 내 자식은 맨날 보니까 모르겠는데 남의 자식 얘기를 들으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체감한다더라고. 이러다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를 본다는 얘기 올 것 같아.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새삼 우리도 오래 살았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질지리에 발가벗고 골목을 뛰어다니던 꼬마애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래된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해 바다를 바라보니 인천 토박이로 바다를 보고 자랐지만 역시나 제주도는 제주도인 것 같았어요. 같은 바다인데도 어째서 이렇게 다를까?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여 먼저 짐을 푼 후 대낮에 술 한 잔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시커먼 4명의 남자친구들이 아기자기한 관광지나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맛집 탐방 여행으로 즐기기로 했고 현지의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한 횟집은 제주도의 외딴 바닷가 마을 초입에 위치해 있었는데 외관은 번듯한 간판 하나도 없는 낡은 모습이었지만 가게 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맛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테리어가 예쁜 곳에서 여유롭게 술 한 잔 마실 생각에 오랜만에 편안해. 오늘 여기서 회 한 점과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바다를 한 번 봤어. 사마귀가 사나이의 낭만이라고 하신 말씀이 진실이야. 간만에 친구들과의 여행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한 기분은 무릉도원만큼 부럽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라 추정되시는 할머니께서 오셔서 주문을 받으셨어요. 오래된 건물과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 자연산 회와 해녀가 잡은 해산물들을 주문했고 얼큰한 술자리가 펼쳐졌어. 수리 속에 들어가기 힘든 나도 흥분하여 크게 마셨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날은 취한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의 얼굴은 조금씩 벌겋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모두 취한 채 있을 때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던 중 뒤에서 사람이 부딪혀 왔을 때 조심하라며 경고했지만 순간 그 사람이 제 전 약혼자와 똑 닮아 있었던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삐 지나가는 여자를 불러 말했어요.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인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경솔한 행동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발생한 일들이 꿈 같았어요.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몇 년 동안 길가에서 비슷한 머리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따라가 확인해야 할 듯한 생각이 들었고, 때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자주적인 혼잣말을 하다가 어지러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몇 분의 손님들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최근 태풍도 오고 손님도 줄어서 걱정했었는데요. 허튼 것을 보았다며 스스로 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그러나 약혼녀와 똑 닮은 목소리의 환청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박미선 씨, 횟집 주인 할머니와 대화하던 여자와 마주치자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본 뒤 놀라 얼떨떨하면서 앞치마로 가리키며 제 약혼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 어깨를 굳게 하며 돌아서며 바라봤어요.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여자는 역시 제 전 약혼녀가 맞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얼굴로 심장을 떨며 그 자리에 앉은 여자의 모습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아도 본인의 의지로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차라리 타이나 외부적인 문제로 저를 떠난 걸 거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그립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조우를 한 해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0년간 꿈에서도 소리치고 미친놈처럼 혼잣말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허공에다 대고 말했는데 정작 눈앞에 나타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귀신에 본 것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약혼녀의 볼품없는 행색과 얼굴을 보는데 그녀 또한 지난 시간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저는 그냥 돌아가 친구들의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이유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돈요. 자리로 돌아와서는 일부러 약혼녀가 있던 자리는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죠. 그날 밤 물론 잠은 설쳤지만 이틀 더 있으면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기에 이대로 모두 무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길어서였습니다. 갑자기 차 옆 좌석에 같이 앉아있던 친구 녀석이 나를 향해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동근아, 너 왜 울어? 저는 친구가 말하기 전까지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구의 말에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멈춰지지 않았죠. 저는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친구들에게 제주에서 생긴 일로 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러라고 하고 비행기를 탔다. 그 길로 약혼녀가 일하는 회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라 가게 문이 아직 닫혀 있었기 때문에 가게 앞에서 무작정 앉아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주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약혼녀도 왔어요. 제가 가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날에 본 적이 있어서인지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얘기 좀 나눠봅시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미선 씨, 분노 섞인 제 말이 통했는지 여자는 순순히 제 따라 조용한 공터로 갔습니다. 그저께 봤을 때는 이미 늦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다 싶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나를 떠난 이유를 듣지 않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답해줄 때도 있었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질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할 말이 없어서요. 가족들하고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떠났다는 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근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약혼하고 나면 결혼이 남아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제가 살짝 감정적인 말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약혼녀는 제 눈을 피하며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이 무서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해서 떠났다고 해도 고모님이나 가족들한테는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싫어해도 가족들까지는 싫어하지 않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고모님은 몸부림치시고 10년이 지나도 당신이 실종된 상태로 여겨질 거야. 아무리 싫어해도 그 정도까지 해야 했었나 싶어.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도망치는 게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그간의 서러움과 아쉬움이 몰려와서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횟집 청소해야 해서 가봐야겠어. 그럼 끝나고 보자. 기다릴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일을 해야 한다며 저를 뿌리치고 가는 여자를 참아 잡을 수 없어서 한동안 떠나간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약혼녀는 인사도 없이 퇴근해서 가더군요. 아쉬웠지만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만난 약혼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제게 사랑을 하지 않았고 결혼이 두려웠다고 말했지만 미련한 제 마음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후 마치 자석이 이끌리는 것처럼 저는 주말마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만 그녀가 일하는 가게 한 코너에 앉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숨을 쉬어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짓을 몇 달간 해본 결과 처음에는 경계했던 횟집 주인 할머니도 나를 딱딱한 시선으로 쳐다보셨어요. 남자는 왜 그렇게 대할까요? 미선이 앞에서 한 움직임도 못하잖아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야? 이혼했나요? 아니면 약혼했었나 봐요. 결혼 임박 시기에 갑자기 미선 씨가 사라져서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선이 전애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버렸느냐고 유혹했더니 자네가 아니라 미선이가 버린 거였어. 죽어가요 누가요? 그것도 몰랐어. 아이고, 미련스러운 게. 끝까지 미련스러운 짓을 했네. 몸보다 마음이 아프게 보이더니 주인 할머니 말이 10년 전에 이 마을까지 온 약혼녀는 몰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현당해서 그런 모습을 보며 바닷가에 주저앉아 있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몰골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난소암에 걸려서 시한부 성과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세상. 떠날 날이 몇 개월 안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주에 있으면서 항암 치료도 받고 이미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늘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이었던 거죠. 그녀가 그토록 아픈 상태라니. 그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늦은 밤까지 약혼녀가 퇴근을 기다리다가 제가 직접 물어보았어요. 사실로 밝혀졌다는 거죠? 네, 암이었어요. 그토록 아픈데 살아있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난 거예요. 여전히 자신만만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서 떠났다고. 그런데 왜 매번 찾아뵙고 질척이세요? 제 말이 무서워요. 당신은 남자로서 자존심도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따위가 뭔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저 박미선 앞에서 무조건 항복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두고 떠났어도 나는 당신을 두고 뒤돌아설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 주세요. 제 가슴에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자 약혼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 뒤를 따라갔죠. 얼마나 갔을까? 길 한복판에 앉아 애처롭게 우는 약혼녀의 모습이 보여서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전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한테 왜 찾아와서 이러세요?
그런 냉정하고 나쁜 여자가 왜 좋다고 생각해요? 당신 맞아요. 10년 전에 정말 나쁜 여자한테 다쳤어요. 모르고 길가에 떨어졌었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게 10년 동안 당신을 계속 기다렸나 봐요. 당신이 밉고 화가 나는 것도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입고 있는 해진 옷이 마음 아프고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있겠어. 그저 옆에 있을 수밖에.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젊고 건강한 여성분을 만나면 원하던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이미 벌써 만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매주 주말마다 당신을 만나러 오는 걸 보면 모르겠어. 10년 전에 당신이 떠난 후로 그 어떤 여자도 만난 적이 없어. 그건 내가 53이 아니라 63입니다. 이렇던 새 시대도 같아 난 당신이 아닐 경우 나의 삶의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동근 씨,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의 인연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심장이 뛰는데 사람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잠결에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잠언을 하는 거죠. 할머니도 참 그러시죠. 당신이 암으로 판정을 받았다 해도 나는 옆에서 함께 해줄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어쨌든 당신 곁을 지켜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나나 가족 없이 이겨내려고 했는데요. 나의 사랑이 그렇게 열악한 것 같아요. 미더웠던 날씨 때문에 당신이 제게서 떠날까 봐 아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어요. 나는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까 봐 미선아 나는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까 봐 죽음의 그늘을 느끼며 도망쳤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약혼녀의 온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앉아 운명을 꺾은 그녀를 안아 품었고 울었어요. 7년 전.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녀가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시골 안악처럼 그렇다고 해서 나에겐 모두가 그녀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마음이 서로 맞다고 판단되어 얼른 약혼녀를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다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횟집 주인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약혼녀의 고집으로 인해 쉽지 않았죠. 약혼녀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가 되어주고 돈도 빌려주시는 인이었기 때문에 주인 할머니 곁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가벼운 다툼을 했지만 자식이나 가족 없이 홀로 횟집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약혼녀의 말이 맞다 생각해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를 철회하고 약혼녀의 가족들에게 생사 확인을 전했어요. 고모님은 어딘가 살아있을 줄 알았다며 울며 암을 앓는다며 혼자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신 것 같아 그 말에 넘어지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형에게도 약혼녀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꽤 오랜 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왜 혼자인지를 알게 된 가족이라서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싶었죠. 약혼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내 헌신과 진심의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될까지 1년이 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약혼녀와 다시 만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결혼을 준비한 만큼의 시간과 서로에게 혼자인 것 같던 부담과 불편함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생에는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모든 것이 겸허히 받아들여지더군요. 이제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제주에서 색시와 함께 횟집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가족들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 얼굴을 보고 다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을 봐왔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처음이라고요. 저도 남은 여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 부부는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는 심지어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동안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현재 입양에 관한 법적 절차나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여 공부 중이에요. 미래에 어떤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커플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새삼 인연이란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 어머니는요. 돌고 돌아 만나게 되는 인연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얻은 사랑은 정말로 달고 행복하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충만한 사랑의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음악에 대해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